여러분들은 동창회 다녀온 날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한숨만 나오십니까? 저는 평생 축의금 봉투 쓰는 걸 빠뜨린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38년 직장 생활 동안 축의금 부의금으로만 한 해 평균 800만 원씩 썼고 20년을 합치면 1억 6천이 훌쩍 넘었습니다. 거기에 모임 회비와 골프 경비까지 더하면 3억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게 제 인맥 관리비였습니다. 제 훈장이었고 제 자존심이었고 제 마지막 노후 자금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중견전자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정년을 채우고 퇴직한 68 남자입니다. 38년을 한 회사에서 거래처 사장님들 결혼식, 상갓집 돌잔치 회가변까지 전부 챙기며 살았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고 그게 제 삶이었습니다. 한창 때는 제 수첩에 한 달 일정이 빼곡했지요. 금요일 저녁은 동창 모임, 토요일 새벽은 골프, 일요일 낮은 향후회, 주중 저녁엔 거래처 회식, 그 사이사이 경조사 일정을 볼펜으로 끼워 넣었습니다. 아내가 그러더군요. 당신 수첩은 남편 수첩이 아니라 누구 결혼 부고 장부예요.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이게 내 밥벌이고 이게 우리 아이들 학비 기둥이라고요. 그땐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서랍 속 봉투들이 한 장도 나갈 데가 없었습니다. 누가 제 이름을 잊은 걸까요? 제가 누구를 잊은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저와 그들 사이가 봉투로만 이어진 그런 사이였을까요? 여러분 혹시 요즘 경조사 문자 받으시면 반가움보다 계산기부터 두드리지 않으십니까? 이번에 가면 다음엔 나한테도 와줄까? 그 생각이 드신다면요. 그건 여러분이 계산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오래오래 속아온 마음이 드디어 스스로를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1억 6천을 축의금으로 쓴 한 남자가 어느 날 봉투 서랍을 통째로 비우고 자기 아침 밥상을 다시 차리게 되는 그 조용한 변화에 대한 기록입니다. 68에 이르러서야 저는 알게 됐습니다. 사람 수를 줄이는 건 인생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인생을 되찾는 일이라는 걸요. 부디 편한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양복 안주머니에는 항상 수첩 2권이 들어있었습니다. 한 권은 거래처 수첩, 한 권은 경조사 수첩이었습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빠뜨리고 집을 나서면 그날은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68인 지금도 서랍 깊은 곳을 뒤지면 그 수첩 2권이 나옵니다. 표지가 반들반들하게 달아 있습니다. 38년을 제 안주머니에서 제 심장 가까이 붙어있던 물건들입니다. 저는 이름이 서정규고요. 68배 중견 전자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은퇴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평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한창 잘 나갈 때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백색가전, 도매 유통을 하던 곳이었는데 제가 맡았던 수도권 라인이 회사 전체 매출이 3분의 1을 넘게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받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어디서 나왔냐고 물으신다며 저는 주저없이 말씀드립니다. 사람에게서 나왔다고요. 거래처 사장님이 딸 시집 보내면 전날 밤 꽃다발을 준비해 새벽 예식장에 직접 갔고요. 사장님 부친상 당하시면 3일 내내 퇴근하고 빈소에 가서 절을 올렸습니다. 돌잔치, 회가변, 칠수년 안 빠지고 다녔습니다. 그게 저한텐 일이 아니라 생활이었습니다. 남들이 놀러 다니는 주말에 저는 예식장 상갓집을 돌아다녔고요. 아내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거래처 전무님이 저한테 소주잔을 건네며 그러시더군요. 서 부장,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회사랑 거래를 끊을 수가 없어. 저는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달콤했습니다. 월급 인상보다, 포상 휴가보다 그 한마디가 더 기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 말을 자랑했습니다. 아내는 설거지하던 고무장갑을 벗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회사가 당신을 못 끊는 게 자랑이에요. 당신이 그 회사를 못 끊는 거겠지요. 저는 그때 아내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여자가 뭘 모른다고 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사회생활이고 이게 남자 인생인데 집 안에서 앞치마만 둘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 말 한마디를 저는 2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제 전성기는 45부터 55까지 딱 10년이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제가 경조사비로만 쓴 돈이 얼마쯤 될까요? 통장 거래 내역을 뽑아본 적이 있습니다. 5천만 원에 매년 1,000만 원씩 10년이면 1억이었습니다. 거기에 모임 회비, 골프장 이용료, 첩대 회식비까지 합치면 월급의 3분의 1이 매달 사람한테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돈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정년이 되면 퇴직금 말고도 이 사람들이 제 가장 큰 자산이 되어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제가 동창회장을 처음 맡은 게 50살이었습니다. 임기가 2년이었는데 저는 내리 4번을 했습니다. 8년이었지요. 왜 그렇게 오래 했냐 물으시면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자리라 제가 떠맡았습니다. 회비 걷고 장소 잡고 경조사 챙기고 단체방 관리하고 빠진 친구들 일일이 전화 돌리고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좋아서 했습니다. 제가 가운데 앉아 있으면 친구들이 제 이름을 불러줬거든요. 정규야, 정규야. 저는 그 호칭이 세상에서 제일 편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부장님이었고 집에서는 아빠였는데 동창회에선 그냥 정규였으니까요. 그때 제 핸드폰 연락처는 이미 700명을 넘었고 퇴직 즈음엔 900명에 가까워졌습니다. 그 숫자를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확인하며 흐뭇해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핸드폰 연락처에 몇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으십니까? 그 중에 지금 당장 아픈 곳이 생겨서 병원까지 태워다 달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68 지금의 저라면요. 900명 중에 3명 꼽기가 어렵습니다. 3명도 많은 편일 겁니다. 그런데 49의 저라면요. 900명 다 태워줄 거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이제부터 한 걸음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는 늘 저한테 그러더군요. 당신 너무 사람 많이 만나요. 집에 좀 붙어 있어요. 딸이 아빠 얼굴 보고 싶대요.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뛰어야 너희들 나중에 편해져. 그게 제가 저 스스로에게 해준 가장 그럴듯한 핑계였습니다. 사실은 집에 있기가 어색했던 거였어요. 조용한 거실에 앉아 있으면 숨이 답답했거든요. 딸이 아빠하고 부르는 소리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잘 몰랐어요. 아내랑 마주 앉아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도 서툴렀습니다. 저는 집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불러주는데 집에 들어오면 제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자꾸만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게 저의 첫 번째 치명적 착각이었다는 걸 한참 뒤에 깨달았습니다. 그 시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바빴고 가장 주목받았고 가장 자신만만했습니다. 근데 그 자신감이 어디에서 왔냐 하며 제 안이 아니라 제 밖에서 왔습니다. 밖에서 불러주는 이름, 밖에서 걸어주는 전화, 밖에서 찾아주는 사람들, 그게 저를 저답게 만들어준다고 믿었습니다. 밖이 흔들리면 저는 어떻게 될지 그때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그 질문이 제 인생을 찾아오기까지 이제 몇 년 남지 않았다는 걸 그 시절에 저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퇴직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양복 주머니에서 수첩 2권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거래처 수첩과 경조사 수첩이었습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끝내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이 수첩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한참을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내 재산이야. 이게 내 노후야. 그게 제 두 번째 착각이었고 가장 오래간 착각이었습니다. 59회 여름, 저는 회사 인사팀장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장님 내년 초에 정년이시니까 마음이 준비를 하시라고. 저는 수화기를 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정년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38년을 매일 출근하고 매일 퇴근하던 몸이었는데 그걸 그만둔다는 게 잘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나 내년에 퇴직이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요. 고작 그 한마디였습니다. 제가 기대한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당신 이제 어떻게 살 거냐고 물어봐 주길 바랐는데요. 아내는 그 말을 끝내 안 했습니다. 그게 조금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마음 한구석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출근할 회사가 없어진다는 게 제 생각보다 훨씬 큰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이 대략 2억 4천, 국민연금이 월 210만 원, 개인연금이 월 80만 원, 중소기업에서 다시 일한다면 월 300은 벌 수 있고 숫자로 보면 걱정이 없어야 했거든요. 근데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도 채워지지 않는 빈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빈칸이 뭐냐면요. 회사 밖에서 내가 누구인가 였습니다. 서 부장이 아닌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퇴직을 한다고 해서 서 부장이라는 이름을 잃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퇴직을 하면 더 열심히 사람을 만나서 서 부장이라는 자리를 바깥 세상에 다시 세우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직 중에 모아둔 인맥을 퇴직 후에도 유지하기 위해 더 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경조사비를 더 두둑이 냈고요. 모임 회비를 밀리지 않고 냈고요. 거래처 사장님들, 자녀 결혼식까지 일일이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의아해했습니다. 이제 회사도 관두는데 왜 거래처 일을 당신이 챙겨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노후야. 이 사람들이 내 재산이야.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의 의미를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기 싫었습니다. 퇴직 전 1년 동안 저는 명함첩 900장을 다 뒤집어서 한 명 한 명 연락을 돌렸습니다. 부장님, 저 서정규입니다. 저 내년이면 정년인데요. 앞으로도 종종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대부분이 웃으며 그러셨지요. 서 부장 덕분에 우리 회사가 여기까지 왔어. 퇴직한다고 섭섭해하지 마. 언제든 연락해. 우리 식사 자주 해. 저는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평생 쌓아온 관계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산이라고 믿었거든요. 그 자산 덕분에 제 노후는 외롭지 않을 거라고 저 자신에게 수백 번 속삭였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퇴직 앞두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또는 퇴직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요. 그때 꼭 한번 물어봐 주세요. 내가 회사에서 만났던 이 사람들이 진짜 내 사람인가? 아니면 명함이 만들어준 관계인가? 그 질문을 저는 딱 67배 했습니다. 2년만 일찍 했더라면 제 퇴직금 2억 4천 중에 1억 5천을 날리지 않았을 겁니다. 퇴직 전날 밤 아내는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제발 집 안으로 들어와요. 아이들도 컸고 우리 둘이 여행도 가고 취미도 같이 해봐요. 저는 아내 손을 잡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이 수첩 2권이 있는 한 우리 노후는 문제 없어. 여행은 이 인연들이랑 같이 가면 돼. 당신도 모임 나와. 내가 소개해 줄게. 아내는 제 손에서 자기 손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그러더군요. 난 그런 인연 필요 없어요. 나는 당신이랑 살려고 시집 왔지요. 당신 수첩이랑 살려고 시집 온 게 아니에요. 그날 밤 저는 그 말이 무게를 몰랐습니다. 아내가 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식탁에 앉아 수첩 2권을 오래오래 쓰다듬었습니다. 이 수첩이 내 미래다. 이 수첩이 내 노후다. 저는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너무 안타깝게 들으시나요? 저도 지금은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저는요, 참 자신만만했습니다. 제가 평생 쌓은 것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인생이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자신만만할 때 가장 깊은 낭떠러지가 등 뒤에 서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낭떠러지를 등지고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은퇴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회사 갈 일이 없어진 첫날이었는데요. 이상하게 더 긴장이 됐습니다. 양복을 입을까? 잠깐 고민하다가
말끔한 재킷에 면바지를 입었습니다. 수첩 2권은 그대로 안주머니에 챙겨 넣었습니다. 아내가 주방에서 그러더군요. 오늘 어디 가요? 저는 말했습니다. 사람 만나러 가. 아내는 대답 대신 긴 숨을 쉬었습니다. 은퇴 뒤 제 일주일은 현직 때보다 더 빡빡해졌습니다. 월요일 오전은 동창회 임원 모임, 월요일 저녁은 향후회 간사 회의, 화요일 아침은 조찬 세미나, 화요일 저녁은 거래처 오비 모임, 수요일 낮은 골프 선약, 목요일 저녁은 경조사, 금요일은 등산 모임, 주말은 지역 봉사 모임. 수첩을 펼쳐보면 빈칸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빼곡한 일정표를 보면서 뿌듯해했습니다. 보라지 내가 퇴직했다고. 외로운 거 아니지. 오히려 더 바쁘지. 그렇게 저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재직 때보다 훨씬 빨라진 거였습니다. 회비는 현직 때와 똑같이 내는데요. 경조사비가 오히려 더 많이 나갔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제가 직접 나가는 횟수가 2배는 늘었더라고요. 회사 다닐 때는 아침 일찍 예식장 갔다가 다시 회사로 복귀해야 해서 한 주에 많아야 2-3곳이었습니다. 근데 퇴직하고는 시간이 남으니까 오라는 데는 다 가게 되더군요. 하루는 아내가 가계부를 저한테 들이밀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에 경조사비랑 모임비로만 370만 원 나갔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370이라니요. 현직 때도 이 정도까지는 안 나갔습니다. 근데 가계부를 한 줄 한 줄 짚어보니까 맞았습니다. 축의금이 12건, 부의금이 6건, 회비가 5곳, 골프 경비가 3번, 첩대가 2회, 다 합치니 정확히 370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월 수입이 연금 합쳐서 300이에요. 370이 나갔어요. 이러면 퇴직금이 금방 녹아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내 정신을 차리고 변명을 했습니다. 첫 달이라 그래. 은퇴 인사 다니느라 특별히 많이 나갔어. 다음 달부터는 줄어들 거야. 근데 다음 달에도 비슷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요. 평균 280만 원씩 사람한테 나가고 있었습니다. 연금 290으로는 간신히 관리비와 생활비를 메우는 수준이었고 부족한 만큼은 퇴직금에서 꺼내 쓰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이러면 5년이면 퇴직금 다 녹아요. 계산해 보세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이대로라면 65쯤이면 퇴직금 바닥이 보일 거고 68쯤이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때 멈췄어야 합니다. 근데 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멈추면 저 자신이 사라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모임 안 나가면 저를 기억해 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경조사 안 가면 저만 뒤처질 것 같았거든요. 그 공포가 제 통장 잔고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포를 외면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제일 많이 한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보, 당신 좀 쉬세요. 였습니다. 쉬라는데 저는 쉬는 법을 몰랐습니다. 38년을 쉼없이 뛰어온 몸이 쉬라고 하니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쉬라는 말이 잔소리로 들렸습니다. 왜 저렇게 쉬라고만 할까? 내가 이 나이에 쉬면 뭐하나? 오히려 더 뛰어야 사람 구실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이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내가 저를 지키려고 던진 마지막 구명조끼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구명조끼를 매번 뿌리치고 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퇴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거래처 김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 부장 잘 지내지? 우리 회사 기념 행사가 있는데 한번 와주게. 저는 당연히 갔습니다. 넥타이 매고 꽃다발 들고 경비 들여 고급 양주 한 병 사서 갔습니다. 행사장에서 사장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줬고요. 사진도 같이 찍었습니다. 근데 집에 오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부장님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그냥 서 선생이라고 부르더군요.
그게 아주 작은 차이인데 제 마음에 작은 돌이 되어 내려앉았습니다. 부장님이 아닌 서 선생. 저는 그날 밤 늦도록 그 호칭을 곱씹었습니다. 은퇴는 직장을 떠나는 일이 아닙니다. 호칭을 잃는 일입니다. 그리고 호칭을 잃는 건요. 세상에서 자기 자리가 하나 사라지는 일과 똑같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그때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호칭을 되찾으려고 더 뛰었습니다. 더 많은 모임, 더 많은 경조사, 더 많은 술자리, 그 발버둥이 어디로 저를 데려갈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제 퇴직금은 매달 제가 눈치채지 못하는 속도로 사람들 사이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지는 돈을 저는 투자라고 끝까지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61살 가을이었습니다. 오랜 친구 하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30년 넘게 붙어 다닌 친구였습니다. 이름을 그냥 민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민철이는 자리에 앉자마자 소주잔부터 비웠습니다. 얼굴이 안 좋았습니다. 정규야, 나 좀 살려줘. 사연은 이랬습니다. 민철이가 5년 전에 퇴직하고 작은 인쇄소를 차렸는데요. 거래처 한 곳이 부도가 났답니다. 그 여파로 본인 회사 자금 사정이 나빠졌고 은행 신규 대출이 막혔다고요. 그때 민철이가 저한테 내민 건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연대 보증 계약서,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금액은 1억이었습니다. 민철이가 말했습니다. 정규야, 30년 친구다. 딱 6개월만 버티면 거래처 부도움이 현금화된다. 그때까지만 이름 한번 빌려줘.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보증이라는 두 글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저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한때 친구 보증 섰다가 집 한 채를 날린 경험이 있는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생전에 제게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정규야, 절대 남의 보증은 서지 마라. 보증은 내가 그 사람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각서랑 똑같다. 저는 그 말을 30살 때부터 60살까지 마음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한 번도 보증을 선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 민철이 앞에서 그 원칙이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요, 민철이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제가 평생 만나온 900명의 상징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민철이를 여기서 외면하면 제가 38년 쌓은 인맥이라는 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 몰래 도장을 찍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민철이가 좀 어려워서 내가 도장 찍어줬어. 6개월이면 해결돼. 아내는 책을 읽다 말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여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도장을 찍었다고요. 얼마요? 1억. 아내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당신 어머니 유언이 뭐였지요? 절대 보증 서지 말라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친구잖아. 30년 친구. 아내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저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철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거래처 부도움이 현금화되지 않았고요. 민철이 회사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철이 회사가 결국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연대 보증인으로서 원금과 이자를 갚으셔야 한다고요. 총액이 1억 1,500이었습니다. 저는 퇴직금 통장을 해지했습니다. 2억 4천에서 1억 1,500을 빼니까 1억 2,500이 남았습니다. 절반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 보증 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는 친구한테 보증 부탁 받아보신 적요? 그 순간에는 사람이 먼저 보이고 돈이 나중에 보입니다. 근데 1년 뒤, 2년 뒤에는 돈이 먼저 사라지고 사람도 같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게 보증이라는 거예요. 보증은 친구를 위한 도움이 아니라 친구와 돈을 한꺼번에 잃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걸 1억 1,500을 잃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민철이 소식을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건 그 일이 있은 뒤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공통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철이가 핸드폰 번호 바꿨다는 거였습니다. 새 번호는 알려주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민철이가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소문도 들었다고요. 저는 수화기를 한참 들고 있었습니다. 민철이한테서 사과 한마디 받고 싶었거든요. 미안하다는 그 세 글자요. 근데 그 세 글자를 30년 친구한테서 끝내 못 들었습니다. 아내는 그 뒤로 민철이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민철이는 그렇게 제 인생에서 사라졌고 1억 1,500도 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억이 날아가고 나니까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뛰기 시작한 겁니다. 민철이 같은 친구는 드문 경우라고 저 자신에게 말했거든요. 나머지 연락처 900명은 다를 거라고요. 그 믿음을 놓지 않으려고 저는 더 많은 모임에 나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임에 나가려면 돈이 들었습니다. 회비, 경조사비, 골프비, 남은 퇴직금 1억 2,500은 그 지출을 버텨줄 만큼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심초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은 돈을 불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제가 68이 되어 2억 5천을 완전히 잃고 반지하에 앉아있게 될 가장 큰 원인이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30년 친구 하나가 제 인생에서 1억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 하나가 저한테 가르쳐 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은 가장 가까웠던 자리에서 가장 큰 상처로 돌아온다. 그 교훈을 저는 1억에 샀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사고도 저는 여전히 사람을 믿었습니다. 67 가을에 10년 만에 걸려온 고향 후배의 전화를 받을 때까지요. 그 전화가 제 남은 인생의 다리를 부러뜨리게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정말 짐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67 이른 봄. 아직 창밖이 어두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는데요. 낯익은 번호였습니다. 10년 만에 걸려온 고향 후배 전화였습니다. 후배 이름을 편의상 진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진수는 저보다 12살 어렸고 고향에서 한 동네에서 자란 아웃벌이었습니다. 형님, 저 진수예요. 한번 뵙고 싶어요. 저는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저는 그날 아내한테 콧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진수 녀석 드디어 전화했네. 그 녀석 참 괜찮았는데. 아내는 제 얼굴을 물끄러미 봤습니다. 10년 만에 전화 온 사람을 왜 그렇게 반가워해요? 저는 아내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매일 연락을 합니까? 10년이면 더 반갑지. 그 주 금요일 저녁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저는 진수를 만났습니다. 진수는 한눈에 봐도 잘 살고 있어 보였습니다. 양복도 좋았고 시계도 좋았고 말투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우리는 처음 1시간쯤은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향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 저는 오랜만에 고향 사투리를 섞었었고 진수는 그걸 듣고 활짝 웃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이 자리가 순수한 만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거였는지 2시간 뒤에 알게 됩니다. 2시간째부터 진수는 서류를 하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제가 요즘 상조 쪽 일을 좀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특별해요. 진수가 내민 건 한 상조 회사의 선납 투자 제안서였습니다. 그냥 장례비를 미리 내두는 보통 상조가 아니라 그 돈을 회사가 운용해서 이자까지 돌려준다는 복합 상품이었습니다. 1억 5천을 넣으면 5년 뒤에 원금 1억 5천에 이자 3천만 원이 붙어 1억 8천으로 돌려준다. 심지어 내 장례비 2천만 원은 따로 보장된다. 진수가 말했습니다. 형님, 이건 저희 회사 VIP들만 들어가는 자리예요. 일반 영업사원은 이 상품 팔지도 않아요. 형님께만 특별히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민철이 생각나서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런데 진수는 민철이랑 달랐습니다. 민철이는 저한테 도움을 청했지만 진수는 저한테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부탁을 받는 쪽이 아니라 초청을 받는 쪽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이 회사 믿을만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수가 권한 거야. 진수가 나한테 사기를 치겠어. 30년 고향 동생인데. 아내는 서류를 식탁에 내려놨습니다. 여보, 고향 동생이라서 더 조심해야 돼요. 돈 얘기 꺼낸 사람은 무조건 조심하라고. 당신 어머니가 늘 그러셨잖아요. 지난번 민철이 일도 그래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저는 화를 냈습니다. 민철이랑 진수랑 같냐? 민철이는 돈 빌리러 왔고 진수는 좋은 투자 알려주러 왔는데, 그리고 내가 언제 또 속을 줄 아느냐? 이번엔 다르다. 아내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돈 얘기를 꺼내는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고향 동생도 아닙니다. 형님도 아닙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영업사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고객이 됩니다. 이 간단한 진실을 저는 67이 되도록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다기보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며 그걸 믿으면 제 900명 연락처가 전부 고객 명단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 사실이 너무 아팠거든요. 일주일 뒤 저는 진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수야, 그 상품 들어갈게. 진수는 크게 웃었습니다. 역시 형님이세요. 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남은 퇴직금 1억 2,500에 적금과 예금까지 전부 털어서 1억 5천을 만들었습니다. 1억 5천이 그날 진수 회사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계약서를 받아들고 집에 오는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자 3천만 원이 5년 뒤에 제 손에 들어온다는데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을까? 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괜찮아. 이제 곧 이 돈이 2배가 돼서 돌아와. 6달이 지났습니다. 7달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매달 이자 비슷한 금액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역시 진수는 다르다 흐뭇해했습니다. 그런데 10달째부터 그 입금이 멈췄습니다. 저는 진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회사 내부 사정으로 잠깐 지연되는 거고 다음 달에 한꺼번에 들어올 거라고요. 근데 다음 달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요. 저는 슬슬 불안해져서 그 상조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사 번호가 먹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그 상조회사 이름이 나왔습니다. 경영진이 회사 돈을 빼돌려 잠적했다고요. 피해자가 수천 명이고 피해 금액이 수백억이라고요. 그 수천 명 중 한 명이 저였고 그 수백억 중에 1억 5천이 제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한테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떠먹는데 밥알이 모래 같았습니다. 아내가 저를 빤히 쳐다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나 1억 5천 날렸어. 그 말을 꺼내는데 목구멍이 막혀서 소리가 잘 안 나왔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안방문을 잠갔습니다. 이번 장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프게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조금 천천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억 5천을 잃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다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왼쪽 어깨부터 턱까지 벼락이 지나가는 것 같은 통증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뛰어와서 저를 부축했고 앰뷸런스를 불렀고 저는 그대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수술이 한밤중에 끝났고 저는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보낸 뒤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처음 본 건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그 천장이 왜 그렇게 넓어 보이던지요. 침대 옆에 아내가 앉아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린 걸 보고 아내는 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여보, 다들 걱정 많이 해요. 당신 핸드폰에 전화가 엄청 많이 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겠지. 내가 아픈 거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거야. 아내가 그러더군요. 전화는 사실 많이 안 왔어요. 여보, 정신 좀 차리고 들으세요. 당신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3통이에요. 첫째 딸, 둘째 아들, 회사 후배 박 차장. 그게 전부예요. 저는 고개를 돌려 머리맡에 핸드폰을 쳐다봤습니다. 아내가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통화 3건, 문자 5건, 문자 중에 친구나 거래처 이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동창회 단톡방에 들어가 봤어요. 당신이 응급실 갔다는 거 내가 올렸어요. 읽음 숫자는 거의 다 올라갔는데 탑장은 2명이었어요. 한 명은 병문안 오겠다 했는데 아직 안 왔고요. 한 명은 몸조리 잘하라고 짧게 쓰고 말았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50대 이후로 처음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잡고 같이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 그동안 그 사람들한테 경조사비 얼마 썼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억 6천. 딱 그 숫자만 입에서 나왔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일주일 동안 저는 제 인생 38년을 머릿속에서 천천히 되감기했습니다. 한 해 800만 원씩 20년을 썼으니 축의금 부의금으로만 1억 6천, 모임 회비가 20년이면 5천, 골프 경비가 20년이면 4천, 첩대 회식비가 20년이면 8천, 다 합치니 정확하지는 않지만 3억 가까이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병실에 누워있을 때 찾아온 사람이 가족 빼고 2명이었습니다. 3억이면요. 여러분,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그 돈을 저는 사람한테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웠을 때 문을 두드린 건 2명이었습니다. 1인당 얼마 꼴인가? 제가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2명이 한 명당 1억 5천씩 1억 5천을 쓰고서야 한 명의 사람이 제 병실에 왔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말이 되는 계산입니까? 안 됩니다. 그게 제가 병실 천장 아래서 마주한 아주 서늘한 진실이었습니다. 이제 대화 한 토막만 들려드리겠습니다. 퇴원하기 전날 밤 아내가 제 침대 옆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돌아가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저는 눈을 감은 채로 물었습니다. 통장에 얼마나 남았어? 3천이요. 퇴직금 2억 4천에서 보증으로 1억 1천5백, 투자 사기로 1억 5천, 그리고 병원비까지 3천이 남았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조그맣게 말했습니다. 3천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아내가 한숨처럼 말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팔아야 돼요, 여보. 저는 아내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누구 손이 떨린 건지 그때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현관에 서서 거실을 오래 쳐다봤습니다. 25년을 살아온 중대형 아파트였습니다. 아내가 시집 올 때 저와 약속한 집이었습니다. 여보, 이 집은 놓지 말자고 수십 번 말했던 그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을 팔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사람한테 다 써버린 돈 때문에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환갑이 넘은 남자가 거실 소파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거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그날 울면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규야, 너는 지난 40년 누구를 위해 산 거니? 여러분, 이 장은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장 밑바닥에서 비로소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된다고 누군가 그러더군요. 저도 그 자리에서 진짜 저를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얼마나 낯설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다음 장에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건 퇴원하고 한 달이 지나서였습니다. 25년을 살던 곳을 떠난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많이 아팠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시세보다 2천만 원 낮게 내놨거든요. 저희는 그 돈으로 빚을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서울 외곽에
반지하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2천에 월세 40이었습니다. 이사 가는 날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이삿짐 싸는 게 아니었습니다. 핸드폰 연락처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서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연락처 900명, 한 명 한 명 이름을 쭉 내렸습니다. 내가 입원했을 때 전화 한 통 안 한 사람, 내가 망했다는 소문을 뒤에서 씹었을 사람, 5년 동안 만난 적도 없는 명함 속 인연, 모임 회장할 때만 나를 정규야 정규야 부르던 사람. 저는 삭제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는데 한 10명쯤 지우고 나니까 손가락이 빨라졌습니다. 삭제, 삭제, 삭제. 그날 3시간 동안 저는 900명을 지웠습니다. 지우다 보니 마지막에 5명이 남았습니다. 아내, 딸, 아들, 수술 뒤 문자 준 후배 박 차장, 그리고 병문안 왔던 고등학교 동창 준호.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사 가는 날 아침, 이삿짐 센터 트럭이 와서 짐을 실었습니다. 25년을 쌓아온 짐이 5톤 트럭 한 대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게 그렇게 작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현관에 서서 집안을 한참 둘러봤습니다. 반지하 원룸은 창이 천장 쪽에 작게 뚫려 있었고요. 부엌과 방이 붙어 있었고 화장실이 아주 좁았습니다. 아내는 들어오자마자 말없이 짐부터 풀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있다가 아내 앞에 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아내는 제 얼굴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 말 그만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같이 생각해봐요. 아내가 그 말을 해주는데 제 눈물이 터졌습니다. 38년을 같이 산 아내가 제가 전 재산을 날리고 집까지 팔아먹었는데도 저한테 욕 한마디 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같이 생각해보자고 했거든요. 아내가 저한테 제일 큰 사람이라는 걸 저는 68배 겨우 알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38년간 바깥 사람들한테 쏟았던 그 시간과 돈을 묵묵히 견뎌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저한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평생 가장 많이 돈을 썼고 가장 많이 시간을 쏟은 사람이 정작 내가 아플 때 옆에 없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 깨달음은요, 참 아프고 서늘합니다. 근데 그 깨달음 뒤에 반드시 한 가지가 따라옵니다. 내가 그 사람들한테 쏟느라 정작 놓친 사람이 누구였는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반지하로 이사 온 뒤 일주일 동안 밖에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누구를 만나는 게 두려웠던 게 아닙니다. 밖에서 나를 불러줄 사람이 이제 없다는 사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 대신 저는 집안에서 이상한 일을 했습니다. 아내가 밥을 짓고 있으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내가 청소를 하면 걸레를 대신 잡아봤습니다. 아내가 시장에 간다 하면 따라 나섰습니다. 아내가 처음엔 어색해했습니다. 여보 그냥 쉬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쉬기 싫어. 당신이랑 같이 밥 해 먹고 청소하고 장 보고 싶어. 아내가 저를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그맣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가 38년 만에 처음 본 아내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반지하에 이사 온 지 2달쯤 됐을 때 저는 동네 경비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피스텔 야간 경비였는데요. 월급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예전 부장 시절 월급이 5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첫 출근하는 날 경비복을 입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고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양복과 수첩 2권을 한꺼번에 벗어놓은 기분이었거든요. 현관문을 나서는 저한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잘 다녀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규야 너 68배. 진짜 처음으로 너답게 출근하고 있다. 예전 출근은 서 부장으로 가는 출근이었고 오늘 출근은 서정규로 가는 출근이다. 그날 밤 경비 부스에서 저는 오래간만에 수첩 2권을 꺼내봤습니다. 38년간 제 안주머니에서 제 심장 곁을 지키던 그 수첩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넘긴 뒤 조용히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습니다. 25년을 살던 집을 놓을 때보다 그 순간이 훨씬 가벼웠습니다. 그게 제 인생이 진짜 귀환이었습니다. 바깥 세상에서 집 안으로 돌아온 귀환이자 900명에게서 5명에게로 돌아온 귀환이었습니다. 반지하 원룸에서 맞는 아침 6시는 예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창이 천장 쪽에 작아서 햇살 한 줄기가 벽에 길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빛 한 줄기를 한참 쳐다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규야, 아침이 이렇게 예뻤던 적이 있었니? 68봄부터 제 하루는 단순해졌습니다. 밤 경비 일을 끝내고 새벽 6시에 퇴근하고요. 집에 와서 아내가 차려놓은 아침을 먹습니다. 김치찌개에 계란부침에 쌀밥 한 공기. 그게 전부인데요. 저는 이게 평생 먹은 밥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아침 먹고 2시간 자고 일어나면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거기서 비슷한 어르신들 몇 분을 만나서 가벼운 인사를 나눕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그 정도입니다. 점심은 아내와 같이 먹고요.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 갑니다. 거기서 책을 한두 시간 읽다 옵니다. 저녁은 근처 반찬 가게에서 반찬 2가지 사와서 아내랑 같이 차려 먹습니다. 주말에는 큰딸네 집에 가서 손주를 봅니다. 손주가 저한테 하부지 하부지 하고 부릅니다. 저는 그 호칭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합니다. 동창회장 호칭은 이제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고등학교 동창 준호랑 만납니다. 병문안 왔던 그 친구요. 준호는 저한테 돈 얘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는 친구입니다. 우리는 포장마차에서 국수 한 그릇 놓고 2시간쯤 이야기합니다. 모임이 아니라 친구가 거기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는데요. 손주가 그러더군요. 하부지 옛날에는 하부지도 회사 다녔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녔어. 거기서 무슨 일 했어? 물건 파는 일 했지. 하부지 인기 많았어. 저는 조금 웃었습니다. 응, 인기 많았지. 사람이 많이 따라다녔지. 지금은 왜 안 따라다녀? 지금은 안 따라다녀도 하부지가 훨씬 행복해. 손주가 그 말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왜냐하면 진짜 따라다녀야 할 사람은 몇 명밖에 없거든. 저기 저 할머니하고 저기 내 엄마하고 너하고 내 동생하고 그 정도만 있으면 하부지는 충분해. 손주가 저한테 웃어줬습니다. 그 웃음이 저한테는 900명의 박수 소리보다 훨씬 컸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68입니다. 2억 5천을 날렸고 집을 팔았고 반지하에 살고 야간 경비 일을 합니다. 통장 잔고는 늘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제일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침이 조용하고 제 저녁이 소란스럽지 않고 제 손에 남은 5명이 전부 진짜 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3억을 사람한테 쓰고 900명이 사라진 자리에서 저는 5명을 얻었습니다. 1인당 6천만 원 꼴이라고 계산해야 할까요? 근데 이 5명은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내일 또 쓰러져도 병실 문을 두드려줄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모임이 점점 줄어드십니까? 단체방을 소리 없이 나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래된 친구 전화가 반갑기보다 조심스러워지셨습니까? 그 감정 이상한 거 아닙니다. 차가워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드디어 자기 자신을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편안한지, 누구와 멀어질 때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지를요. 그 느낌에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모임을 줄이셔도 됩니다. 그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성숙한 일입니다. 저는 가끔씩 아내한테 묻습니다. 여보, 38년 동안 내가 미웠던 적 많았지? 아내는 웃으며 말합니다.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미워요. 당신 요즘 눈빛이 처음 만났을 때 눈빛이랑 비슷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목이 맵니다. 평생 밖에 쏟았던 마음이 이제야 집 안으로 천천히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그러더군요.
여보, 당신이 회사에 있을 때 집에 없어도 밉지 않았어요. 당신이 몸만 집에 있으면서 마음이 밖에 있는 게 제일 미웠어요. 지금은 당신 몸도 집에 있고 마음도 집에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저는 68봄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3줄 일기요. 오늘 감사한 일 1줄, 오늘 미안했던 일 1줄, 내일 하고 싶은 일 1줄. 그렇게 2달쯤 쓰니까 감사한 사람 이름이 같은 이름만 반복되더군요. 아내, 큰딸, 아들, 준호, 박 차장, 그리고 손주 이름 전부 다 해서 6명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구나.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내 삶에 몇 번이나 등장하느냐였구나. 하루 안에 제 일기에 6번 나오는 사람들이 제 사람이었습니다. 1000명 연락처에서 1년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은 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얘기가 혹시 한 분께라도 조금 위로가 되었다면 저도 이 반지하 원룸에서 이 이야기 나누는 보람이 있었다 싶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모임은 어떤 모임이신가요? 혹은 여러분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진짜 한두 사람은 누구이신가요? 저처럼 아프게 깎여서 5명을 남기신 분께는 마음 깊이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계신 분들께는 제 이야기가 조그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900명 연락처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3억의 경조사비를 아까워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시간에 아내 옆에 앉아있던 저녁이 몇 번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그게 저를 조금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아내가 주방에 들어가면 꼭 같이 들어갑니다. 손주가 놀러 오면 온 하루를 같이 보냅니다. 준호가 부르면 2시간 걸려서라도 갑니다. 사람 숫자를 줄이고 보니 남은 사람이 훨씬 소중해졌습니다. 사람 숫자를 줄이고 보니 제가 저 자신과 처음으로 친해졌습니다. 사람 숫자를 줄이고 보니 제 노후가 처음으로 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사람 숫자를 줄이는 과정을 지나고 계시다면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회복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끝자락에서 저와 같은 이 조용한 아침을 만나시게 되길 저는 반지하 원룸 창가에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